1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째 전량 후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호재가 됐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장 막판 유럽발 호재에 반응하며 3대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국채 입찰 성공 소식과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유럽 증시는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실망스러운 경기 지표가 장 막판 발목을 잡았습니다. 프랑스는 내렸고 독일 증시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나이지리아의 유가 인상 반대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일보다 1달러 28센트 오른 102달러 1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탈리아는 올해 처음 실시한 국채 입찰에서 목표치에 부합하는 총 120억 유로어치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인 역시 당초 목표치보다 2배 많은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1%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5%로 33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뉴욕 증시가 뒷심을 발휘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과 미국 쪽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유럽발 악재 울고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에 웃었지만 이번에는 미국 지표에 실망하고 유럽발 소식에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오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모양이었는데요. 먼저 시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입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또 ECB의 드라기 총재가 추가 유동성 공급을 시사하겠다라고 언급한 점이 시장의 호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악재가 됐던 요인과 호재가 됐던 재료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이틀째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힘겨루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장중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그런 흐름으로 나와서 마이너스권에도 잠시 머물렀지만 역시 유럽에서 들려온 이탈리아의 성공적인 국채 마감, 이런 흐름과 드라기 총재의 유로존의 경기 전망이 일시적으로는 안정돼 있다라는 이런 그 유로존의 해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 뉴욕 증시의 장 후반에 상승세로 돌려놓는 촉매제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보합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는데요. 0.17%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51%, S&P 500 지수도 0.23% 고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그 상승폭이 좀 낮게 나왔다는 점,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도 예상보다 2만 4천 명 정도 증가한 39만 9천 건으로 발표되면서 경제 지표의 덕을 좀 보지 못한 그런 새벽에 마감한 증시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증시와 관련된 지표 자체는 좀 부진했지만 지수 자체는 강보합세로 유지를 했고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유가와 정유와 관련된 쉐브론이 실적 전망이 좀 악화될 것이다라는 영향이 오늘도 작용을 했습니다. 2.6% 하락을 했고요. 엑슨모빌도 0.4% 소폭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 1.16% 하락을 했고요. 반면 JP모건은 0.5% 상승하는 등
금융주 내에서도 소폭의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재료들 하나씩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올해 첫 국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통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많이 되살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태리의 이번 주 그 국채 발행이 국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네.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예상 외로 낙찰 금리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1년 단기물이었는데 120억 유로의 국채를 소화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136일짜리 단기물도 있었는데요. 이거를 포함해서 1년물 85억 유로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낙찰 금리는 1년 발행물이 2.735를 받았는데요. 이는 이전에 5.9%의 낙찰 금리보다 절반가량 현재 내려간 수치라서 국채 시장의 흐름은 오늘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의 3년물 국채 금리도 예상보다 좋은 응찰률을 기록하면서 지난번 발행 금리보다 낮아지는 등 국채 시장의 여건은 새벽에 끝난 유럽 증시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영란은행과 유럽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덧붙여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코멘트를 한 것이 시장에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고 현재의 0.5%의 기준금리, 1%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영란은행이 0.5%의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역시 ECB 쪽에서는 드라기 총재의 입을 주시를 했는데요. 유로존 경제가 일시적으로는 안정이 돼 있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로 시장의 센티멘트를 좀 안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ECB가 일부 시중은행에 푼 약 4,890억 유로의 자금이 새벽에 끝난 유럽 국채 시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드라기 총재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습은 ECB가 2월이나 3월 정도에 25bp 정도 현재 내릴 것을 상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빈 영란은행 총재는 특별히 영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코멘트는 달지 않았지만 현재 0.5%의 기준금리는 유지하고 기존에 가져가고 있는 이른바 영국 시장에서의 국채 매입 노력 이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도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또 ECB 금리 전망도 궁금한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현재 4,890억 정도의 약 520개 은행의 3년 만기 대출 이것이 이제 국채 시장에서 충분히 유동성 공급이 되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고 2월에서 3월 정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면 조건부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영란은행은 추가적으로 현재까지는 기준금리가 절대 수치가 0.5%로 낮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크게 움직일 변동성은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연초부터 미국의 경기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으로 또 부진했었고 또 소매 판매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씩 짚어봐 주시죠. 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지지난주보다는 조금 부진을 했는데요. 네. 지지난주의 수치는 37만 5천 건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 주에 나온 수치는 39만 9천 건으로 예상치인 37만 5천 건보다도 조금 악화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그 흐름은 아무래도 12월 말쯤에 그 연말을 그 기해서 이른바 파트타임 잡 이런 쪽에 이제 고용이 연말이 끝나가면서 고용이 만료된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수치는 40만 건 이하로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안도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렇지만 고용시장의 회복이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는 아직까지 여전히 조금은 잠복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도 0.1%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0.3% 증가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이보다는 조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보는 내용은 연말 할리데이 시즌에 대폭 할인 때 소비자들이 이 기회를 타서 집중적으로 소비를 좀 했고 시즌 오프 이후에는 다소 조금 소비와 관련된 욕구가 분출되지 않고 잠복기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수치에서도 0.2% 12월 소매 판매가 좀 줄었고요. 따라서 소매 판매와 관련된 내용은 일진일퇴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는 쪽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오바마 정부가 또 의회에 채무 한도를 늘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향후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할 압박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네. 이 재정 적자 감축과 관련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 힘겨루기가 좀 있었는데요. 12월 수치로 나온 재정 적자 내용은 큰 폭으로 현재 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앵커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과 관련된 의회에서의 노력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촉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는데요. 12월 재정 적자 수치는 859억 7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 이는 예상치 81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수치를 보더라도 전년도 12월에 781억 3천만 달러 대비해서도 현재 재정 적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이제 미국의 경기와 관련된 재정 적자의 현재 고민이라고 하겠는데요. 정부 지출은 3.5% 증가했지만 세수 증가율은 1.3% 증가에 그쳤다는 점, 이런 점에서 현재 경기 회복이 더딘 흐름에서 세수로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속도가 현재 늦춰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잘 봐야 될 특징적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유럽 국가들의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호재는 충분했지만 또 미국의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상승폭을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짚어봐 주시죠. 네. 역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한 부분이 장 초반에는 좀 마이너스권에 머물게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태리와 스페인, 그다음에 헝가리도 국채 발행이 비교적 원활하게 소화가 되면서 장 초반에 그 미국 경제의 부진을 딛고 플러스 쪽으로 좀 돌아서려는 역할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영국 지수는 0.15% 하락을 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0.4% 상승세, 프랑스의 CAC 지수는 0.15%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태리의 FTSE 지수는 2% 상승, 스페인은 보합세 정도를 보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1월 이후에 산업 생산이 0.1% 감소한 것도 미국의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주가별로 보면
영국의 테스코가 연말 시즌에 매출이 좀 부진하다는 내용으로 영국 지수를 좀 크게 끌어내리는 주범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16% 주가가 하락했고 생스베리도 5.4% 하락하는 등 영국 시장에서는 유통주의 흐름이 좀 안 좋았습니다. 반면 이태리의 유니크레딧은 13.5% 오르면서 최근 2일간 주가가 크게 하락한 부분을 좀 만회하는 그런 연속성이 좀 나타났고요. 스페인의 은행주인 뱅킨테르와 독일의 도이치방크 등 1.8%, 2% 각각 오르는 등 은행주의 움직임은 비교적 온건한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그리스 쪽 소식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올 3월 달쯤 국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국채 교환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 접어들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 금융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민간 그 금융기관의 네. 그 국채와 관련된 채무탕감 비율 이런 쪽은 시장에는 그리스 쪽의 내용만 나오고 민간 쪽의 소식은 좀 덜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는데요. 현재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채무탕감 비율 기존의 50%를 더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그리스와 민간 금융기관의 현재 회의에서 진척도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의 2차 구제 금융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속히 민간 채권단과의 채무탕감 노력을 마무리 지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는 현재 인터뷰를 통해서는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내부적으로는 민간 금융기관의 다소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쪽에 그 현재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도 협상을 현재 진행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민간 채권단이 전향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참여해 줄지 이런 쪽이 이제 관건이라고 하겠는데요. 워낙 반발이 세서 현재 상정하고 있는 50%의 헤어컷 비중에서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민간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국채 탕감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ECB가 그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른바 유로존 그 핵심 재정 위기 국가의 국채를 사게끔 만드는 것은 민간 쪽에 그 책임을 너무 부담을 지우고 ECB는 이런 리스크에서 많이 빠져나온 쪽이다라는 그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만 그런 그 연고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뭐 IMF가 75%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50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수치에서 봉합이 되지 않을까. 그리스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 단체들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만 민간 채권단도 현재 50%의 채무탕감 비율도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상태거든요. 일부 헤지펀드를 제외하고는 민간 금융기관, 특히 은행권들은 현재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타결이 좀 빨리 나오지 않는 그 내용의 속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장중 상승세를 보이다 장 막판 들어서 EU가 지원을 연기하겠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연기하겠다라는 소식에 하락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품 시장 마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유가는 좀 상승 쪽으로 장 중반까지는 유지를 했는데요. EU 쪽에서 나온 소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EU가 1월 말, 빠르면 1월 말 이란의 원유와 관련된 금수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이를 6개월 뒤로 미루기로 하면서 유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유가는 1.8%,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99달러 10센트에 마감하면서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고요. 반면 금 가격은 최근 춘절을 앞두고 중국의 금 수요가 크게 일어나고 노무라 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
그 금과 관련된 올해 투자의 어떤 그 장밋빛 전망 이런 부분이 좀 가세가 되면서 0.5% 오른 1647달러 70센트의 온수당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마감 상황 잘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일정과 또 기업들 실적 내용도 살펴볼게요. 네네. 오늘 그 발표된 주요 일정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12월 수입 물가 지수가 있고요. 11월 무역 수지, 그다음에 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12월 수입 물가 지수는 0.1% 내려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역 수지는 10월 435억 달러에서 449억 달러, 적자 규모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12월 69.9보다는 조금 올라간 70 정도에서 현재 예견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그 시티와 골드만삭스 등 은행주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런 쪽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의 관심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엑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그에 따른 오늘장 전망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장 막판 들어서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유럽발 훈풍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동참할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네. 미국과 유럽 쪽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오늘은 또 유럽 쪽에서 또 긍정적인 낙관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반대로 또 미국 쪽에서는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예상치를 하회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사뭇 어색할 정도의 어떤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튼 상당히 등락을 좀 거듭했고요. 장 막판에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탈리, 스페인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가 지금 1년물, 그다음에 5월물 국채 발행을 통해서 총 120억 유로 확보에 성공했던 부분이 있고 스페인도 99억 8천억 유로의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목표치보다 거의 2배 수준이겠죠. 스페인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인데 또 우리가 재밌는 것이 이태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6.63까지 내려가는 모습. 아주 유럽 쪽에서는 긍정적인 모습 나왔고요. 반대로 미국 쪽에서는 고용 지표, 특히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9만 9천 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상이 한 37만 건 정도 예상했던 부분을 크게 상회한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연말 그 소비 시즌 상당히 일손이 모자란다. 그래서 임시 고용이 많이 나섰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즌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잘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풀이할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좀 은행권에 대한 유럽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드라기 총재도 코멘트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됐다 볼 수 있고요.
업종을 보면은 거의 거의 보합권, 강보합권 종목들이 큰 종목들은 대부분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큰 변동성 있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알코아가 좀 괜찮은 모습 보였고 섹터만 보면 그나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이제 건설, 석유화학, 기계장비, 유선통신 쪽이 상당히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다우보다는 좀 강했죠.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선전하는 모습들도 눈에 띄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국내 시장도 어제 장 막판에 올라왔을 때 소위 말해서 중국 관련 종목들에 대한 힘이 다소 셌죠. 그래서 석유화학, 건설, 기계, 조선 이런 섹터들의 흐름도 어찌 보면 오늘 미국장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어서 수급도 상당히 그런 종목들이 국내에서 종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상당히 수급도 어제 막판에 좀 들어온 모습 보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커플링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가 어제 좀 선반영됐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제 옵션 만기 리스크도 무사하게 잘 넘겼고요. 또 오늘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또 오늘 대응 전략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지수의 수렴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다. 그래서 1850에서 1860 라인선을 선을 쭉 그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기술적 분석을 계속 해보면 지금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횡보하는 게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위로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초까지는 짧게나마 이런 지수의 수렴 과정이 좀 이어질 거로 보여져서 결국 종목 장세가 계속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국인의 이제 파생 특히 현물 포지션을 어떻게 오늘 잡는지 오늘 뭐 금통위 이벤트도 있지만 옵션 만기가 일단 마무리가 됐고 근데 다음 주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옵션 만기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 외국인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물량이 어제 생각과는 달리 포지션을 잡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량들이 나올 것들이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프로그램 물량 체크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측면은 또 오늘 외국인의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될 거로 보여지고 상승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뭐 대외적인 요인들은 몇 개 있겠죠. 뭐 아까도 앞서 이태리 국채금리 말씀드렸듯이 7%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될 거고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고 최근에 중국 관련 종목들이 꿈틀꿈틀 거리는 것들이 조금 매수에 한번 가담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뭐 신흥기계라든지 동일금속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중소형주를 필두로 해서 큰 종목까지 이 기계업종을 잘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물론 파생 좀 더 넓혀가면 건설 섹터로 갈 수 있겠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조선 섹터들도 이런 것은 결국 중국의 긴축 완화라는 타이틀 미명하에 움직인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신규 실업수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큰 줄기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이게 이제 결국 경기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들이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로 한번 들어가 보면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조정을 악성 매물을 다 추려가 되면서 상승 무드로 다시 갈 수 있는 건 아닌가. 어제 모습들이 양봉을 내면서 좀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 있겠는데 일단 결국에는 1월 전까지는 주도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런 삼성전자 이후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이것들이 실적 가이던스에 맞게끔 나와준다라면 큰 어닝 쇼크라든지 실적 시즌에 맞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겠죠. 근데 어느 정도 시장의 키를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IT 쪽에서 너무나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IT를 작년의 뷰와 올해 초의 뷰가 상당히 달라졌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겠죠. 시장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면 저는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기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일단은 핵심 키가 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어떤 지수 방향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다시 중소형주에 대한 스몰캡 전쟁이 다시 수익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유명한 테마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적 개선제는
아주 탄탄한 중소형 개별주 중심의 종목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종을 보면 IT 쪽에서는 순환매 패턴을 즐겨야 된다. 해서 LED 관련 종목들이 어제 최근에 상당히 괜찮은 모습 보이죠. 루멘스라든지 어제 또 서울 반도체 모습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선순환 차원에서 빠른 교체 매매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IT다. 그래서 IT에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 IT를 사라. 그러면 이제 IT에서 뭘 사야 될지가 모르고 너무나 범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IT 내에서도 소위 말해서 그룹핑을 시키십시오. 뭐 후공정, 낸드 플래시, 뭐 비메모리,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재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품,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컨텐츠 여러 가지 범주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그룹핑 시켜가지고 어떤 쪽에서 이번 주는 움직임이 강한지를 잘 판단해서 그쪽에서 수익률 확보에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대형주를 매수를 하려면 충분한 가격과 기간 조정이 이뤄진 낙폭거래 종목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현대그래프드 같은 종목들도 어제 한번 사볼 만한 영역이었고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조선주의 흐름이 상당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워낙에 비싼 종목이고 무거운 종목이지만 야금야금 올라오는 흐름들이 결국 중국을 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이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어찌 보면 포스트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V자 반등에 실패하게 되고 정말 낙폭한 만큼은 다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중국 쪽에서 단기 1월과 2월에 주도주가 나오지 않겠냐. 한번 예상 한번 해보는 바입니다. 네, 오늘장 전망도 자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 함께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KTX 민영화 방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실상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테마주와 관련해 투기 세력을 조사하는 한편 증권사의 영업 행태도 특별히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였던 고명진 씨와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 등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다시 오르면서 알뜰 주유소에 손님이 몰리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알뜰 주유소 1호점을 찾는 발걸음이 주변 주유소보다 3-4배 증가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KTX를 민영화하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정부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박근혜 비대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KTX 민영화 방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실상 철회를 요청했는데요.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전체 회의가 끝난 뒤에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높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 방안이 수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도혁 국토해양부 장관은 경쟁체제 도입은 지난 2004년에 결정된 철도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라면서 국민 편익을 위해 경쟁체제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영화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힌 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책 쇄신을 가속화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서 당정 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정강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당의 핵심 가치를 시대 변화에 맞게 다듬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책 쇄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수 관련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정강과 관련된 당내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통합당 등 야권까지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증권시장에서 테마주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와 관련해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또 엄단 조치를 내렸다고요. 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 토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테마주와 관련해 투기 세력을 조사하는 한편 증권사의 영업 형태에 대해서도 특별히 지켜보겠다며 증권사가 불공정 거래와 연루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증권사들의 경우 브로커리지가 주된 수익이다 보니 종목을 자주 매매하고 일시적인 정보에 따라 매매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로커리지 수익을 얻으려고 근거도 없이 테마주를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금융당국도 테마주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테마주와 관련해 창구에서 부당한 투자 권유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나 부당 투자 권유 사례 등이 적발되면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부 증권사들은 유사 투자 자문사 등으로부터 테마주에 관한 정보를 받아 고객들에게 권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정치인 테마주 외에도 조류독감 등 계절별 테마주는 물론 태양광, LED, 원자력 발전, 풍력 등 갖가지 정책 이슈 테마를 만들어내며 매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인터넷 주식 동호회도 불공정 거래 관련성이 확인되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유사 투자 자문사가 자동 응답 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테마주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동봉투 사건과 관련된 이슈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이 한나라당 동봉투 살포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는 어제 박희택 국회의장 비서였던 고명진 씨와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이틀째 불러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고 씨와 안 씨는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은 이들과 다른 관계인들이 지목하는 당시 박희태 후보의 캠프 내 지시선을 역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 씨를 돈봉투를 전달하고 돌려받은 인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 씨는 돌려받은 부분만 인정하면서 문제의 300만 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써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건 정황상 고 씨의 진술이 거짓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박 후보 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인물로 고 씨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정만 정책수석과 고승덕 의원이 돈을 돌려준 뒤에 전화를 해 이유를 물은 것으로 전해진 김효재 정무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장이 귀국한 후 오는 18일 전에 사건 관계인을 준소환해 대부분의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지역구 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네면서 서울 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 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병용 씨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알뜰 주유소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알뜰 주유소 1호점인 용인시 경동 알뜰 주유소의 하루 이용 차량이 1,300대에서 1,400대에 달합니다. 이는 주변 주유소보다 3배에서 4배 많은 규모인데요. 지난해 12월 말에 문을 연 경동 알뜰 주유소는 휘발유를 리터당 1,875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평균보다 80원 정도 싼 가격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핵개발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휘발유 값도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알뜰 주유소의 자가용 이용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주변 주유소들의 매출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급감해 최근 들어 기름값을 인하하며 손님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알뜰 주유소가 초반부터 인기를 끌자 일반 주유소들이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겠다는 신청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전화 신청이 200여 건을 넘어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세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장 먼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들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1월달 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더라고요.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네. 장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장을 상승세로 마감했다는 것은 뭐 기분 좋게 장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날 미국의 유럽 재정이익의 부각 그리고 피치사죠.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한 점 이런 점은 뭐 기분 좋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이 1,480억
뭐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1,35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이에 반해서 개인은 2,750억 정도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차익 실현이 대부분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를 추가로 상승으로 이끄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 코스닥도 뭐 소폭 반등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해줬는데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뭐 사자로 들어오면서 오후장 들어서 장을 보합으로 마감을 시켜줬습니다. 개인이 사흘째 순매수에 나섰고요. 26억 정도 사들였고 기관이 42억, 외국인은 9일째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19억 정도 매도를 보여주면서 장을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또 오랜만에 증권 업종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 OCI가 정말 오랜만에 또 상한가에 접어든 모습도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어제장 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이슈 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OCI 뭐 상한가를 보여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증권업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화학업종 또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화학업종은 OCI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 크게 오른 증권사가 골든브릿지 12.18%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동양, 대우, 우리, SK, 그리고 동부, HMC 등도 모두 5에서 7%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이유는 뚜렷한 이유는 보이지는 않고요. 단지 그동안 소외됐다. 그래서 주가가 매력적인 부분까지 왔다. 이런 부분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OCI는 태양광 발전 산업 수주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의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자회사인 OCI 솔라파워죠. 솔라파워가 미국 CPS 에너지가 발주하는 400메가와트 전력 공급 프로젝트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부분이 주가를 상한가로 이끄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화학주도 동반으로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 외에도 뭐 대부분 업종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철강, 유통, 기계, 금융, 그리고 제조, 뭐 종이 목재 건설, 전기, 전기전자, 운수장비 모두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부분에서도 뭐 대부분 업종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볼 게 금융 당국의 제재 조치죠. 감독 강화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바른손이 11% 상승을 보여줬고요. 안철수 연구소,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이런 부분들도 상승으로 마감을 한 점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OCI 소식으로 인해서 태양광 관련주들도 또 역시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S에너지, TCK, 뭐 오성 LST 뭐 이런 부분들도 5에서 9%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OCI가 아까 조금 이제 말씀드린 게 OCI가 상승한 부분 중에 조금 더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는 공매도 관련돼서 아무래도 숏 커버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공매도는 뭐 아시는 대로 주식이 없는데 매도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숏 커버링은 그 판 거를 어차피 다시 사서 갚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숏 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서 OCI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좀 이슈를 보였던 업종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오늘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또 금통이 이벤트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제 상승 흐름 오늘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장 전략 세워봐 주시죠. 네, 오늘장 전략 제가 차트 먼저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종합 주가 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수렴 상황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모습이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렴을 거쳐서 추가 상승보다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이후에 상승인지 하락인지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장 역시도 뭐 소폭 상승 특히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외국인들이 좀 부담감이 이틀간의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부담감으로 뭐 매수가 좀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역시도 뭐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뭐 차익 실현을 좀
차익 실현을 좀 보시고 현금 보유를 좀 가져가시면서 분할 매수 이런 방법으로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업종 테마주 순환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테마주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중국 관련해서도 좀 네. 테마주 관련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춘절, 그다음에 전인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국 관련주도 또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여행 관련 테마주를 네. 들고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천공항을 좀 가봤는데요. 네.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전 제가 새벽에 좀 갔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아시아나 항공이나 호텔 신라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지금 기관이 뭐 계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투신사 그리고 연금, 국민연금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삼성자산운용이 호텔 신라 주식을 한 150만 주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9%대의 그 보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민연금 역시도 5%에서 6%로 보유를 늘려놨고요. 또 국민연금공단도 9.3%까지 확대를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10%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제한폭이 10%인데 10% 이상 가져가게 되면 변동 사항을 5일 안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10%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풀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여질 수가 있고요. 지난 어제도 42,900원까지 치솟으면서 최고가를 또 경신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춘절 열흘 안으로 다가왔죠. 중국의 춘절 그리고 중국의 소비 심리가 소비 형태가 바뀌어진 게 그전에는 뭐 인삼 이런 기념품 위주로 특산품 위주로 매수가 보여졌는데 지금은 20대 여성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바뀌면서 뭐 시계나 이런 그 고가의 상품 그리고 또 팔찌 뭐 이런 보석류로 매수가 바뀌면서 이런 부분 또한 호텔 신라의 추가적인 상승을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유가와 관련돼서 약간 그 걱정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이란이 미국과 좀 핵 때문에 뭐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보여지는데 유가는 미국의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뭐 좋아지는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는가 그런 두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인도와 미국의 그 신경전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가는 어저께는 또 EU에서 제재 금수 조치를 좀 6개월 연장하겠다 이런 네. 부분 때문에 그 유가를 좀 내려뜨렸지만 향후 긴장감이 계속되면서 유가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행 관련 테마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